제5부 고립된 왕좌 49장 진공의 마지막 간언 그리고 돌아온 모욕. 위기는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 술에 절어 현실로부터 도피하던 창교의 왕국에도 마침내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진공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굳게 닫힌 창교의 침소 문을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며칠째 그는 문 밖에서 헛되이 주군을 부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지독한 술 냄새와 썩어가는 절망의 악취였다. 창규는 유령 같은 몰골로 서 있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술기운과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또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세금이 부족하다더냐 아니면 또 어느 멍청이들이 밭싸움을 벌인다더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군. 진공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었다. 유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비. 그 이름에 창규의 텅 빈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놈이 돌아오든 말든 혼자가 아닙니다. 진공이 그의 말을 잘랐다. 조조가 그에게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유비를 선봉으로 삼아 조조의 대군이 지금 서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사나흘 안에 팽성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조조. 그 이름은 창규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를 앞둔 장수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된 자의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가 내뱉은 말은 진공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싸우면 될 것 아니냐. 나가서 모조리 베어버리면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마침내 진공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장군의 병사들은 장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군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를 두려워할 뿐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이 없습니다. 관리들은 장군을 신뢰하지 않으며 백성들은 차라리 유비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군께서 자초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진공이 주군에게 바치는 마지막 간언이었다. 충심에서 우러나온 마지막 절규. 그는 이 말 한마디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영웅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절규가 마주한 것은 영웅의 각성이 아니었다. 창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진공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와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냉소만이 담겨 있었다. 너도 똑같구나. 창규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결국 너도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장군, 저는 잔소리. 창규가 비웃었다. 어머니도 그랬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원술 그놈도 그랬고 너도 똑같아. 내 놈의 그 잘난 머리로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이 미친 야수를 길들여서 내 놈의 대위를 이루는 장기말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공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너는 내가 왜 싸우는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너는 그저 나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지. 안 그런가? 창규는 진공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았지만 진공은 마치 거대한 산에 부딪힌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다. 네가 충신이라고. 천만에. 너는 기생충이야. 진공. 그 한마디가 진공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동탁 같은 놈에게 붙었다가 이제는 내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없으면 너는 그저 천하를 떠도는 별 볼 일 없는 책상물림에 불과해. 그런데 감히 내까짓 게 나를 가르쳐. 그것은 모욕이었다. 진공의 야망과 자존심을 뿌리부터 짓밟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종류의 폭력이었다. 진공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재가 되어 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규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였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창규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충신을 제 손으로 내쫓아버린 것이다. 50장 모두가 등을 돌렸다. 진공이 떠난 후 서주성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성벽 위에서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성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그 침묵의 근원지는 성의 주인이 머무는 가장 깊은 곳이었다. 창규는 자신을 모욕하고 떠나간 진공에게 분노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또 한 명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일어났을 때 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까지 그를 감싸던 것은 공포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피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감싸는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관심이었다. 그가 복도를 지날 때 하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려 벽에 달라붙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를 향한 시선에는 두려움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장료와 고순을 들라해라. 그가 집무실에 앉아 명령했다. 시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장수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규가 짜증스럽게 다시 한번 재촉하고 나서야 장료와 몇몇 장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늦었구나. 창규가 차갑게 말했다. 군사 점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료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주군을 대하는 부하가 아니었다. 그저 상관에게 의무적인 보고를 하는 실무자에 불과했다. 그래, 적의 동태는 어떠하냐?
횡성을 향해 꾸준히 진군 중입니다. 이틀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방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대화는 짧고 건조했다. 그 어떤 논의도 제안도 없었다. 그들은 창규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었다. 창규는 깨달았다. 이들은 이제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진공에 혹은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수들은 예를 갖추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창규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는 정처 없이 성 안을 걸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이니까 죽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훈련장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다. 누구도 그에게 격려를 하거나 그의 지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왕국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초선이 머무는 후원의 입구였다. 그는 며칠 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서늘했다. 며칠 동안 사람의 온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쓰던 거울, 그녀가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비단들.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것이다. 누가 그녀를 도왔을까? 진궁일까? 아니면 그녀를 가엾게 여긴 시녀들일까? 어쩌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성에서 이제 왕의 여자가 사라지는 것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창규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을 믿어주던 마지막 충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집착했던 유일한 여자까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성벽 너머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성 안에는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했던 세상이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제6부 백문후의 꿈, 현실의 아침. 51장 합의성, 막다른 길. 서주성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은 성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충성심마저 증발시켜 버렸다. 창규가 군사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의 앞에는 장류를 비롯한 몇몇 장수들만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서주 출신의 관리들과 지역 호족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것이다. 성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장료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건조했다. 이곳의 민심은 이미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대로 버티는 것은 고립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자리들은 자신에게 아첨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이 역겨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다. 바람이 불자 모래성이 무너지듯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 가지? 아주 오랜만에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오만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은 순수한 물음이었다. 합의로 가야 합니다. 진궁이 떠난 이후 실질적인 책사의 역할을 하던 장수가 지도를 펼쳤다. 합의성은 사수가 둘러싸고 있어 방어에 용이합니다. 그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음. 창규는 속으로 그 단어를 곱씹었다. 그에게 다음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그는 모든 의욕을 잃었지만 그의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도망치듯 서주성을 빠져나왔다. 한때 위기양양하게 입성했던 그 성을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떠나야 했다. 그들을 따르는 병사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탈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유비의 군대에 투항했다. 남은 이들은 갈고 넘는 자들이거나 여포라는 이름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뿐이었다. 합의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견고한 성벽과 눅눅한 절망의 공기였다. 성 안에 물자는 부족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재기를 위한 발판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지막 무덤이었다. 며칠 뒤 조조의 대군이 성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적의 진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그들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조조의 거대한 자 깃발과 함께 유비의 자 깃발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창규의 내면에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저놈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던 교활한 박대리, 조조와 자신을 위선적인 동정으로 절망에 빠뜨렸던 반장 승준, 유비.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두 개의 악몽이 지금 눈앞에서 손을 잡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성을 열어라. 창규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나가서 저놈들의 목을 베어오겠다. 장군, 안 됩니다. 장료가 경악하며 그를 말렸다. 저것은 함정입니다. 장군께서 뛰쳐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성벽 안에 갇혀서 저놈들이 우리를 말려 죽이는 꼴을 구경만 하란 말이냐. 창규가 포효했다. 그의 분노는 적이 아닌 자신을 말리는 아군에게로 향했다. 나는 싸워야겠다. 너희가 두렵다면 이 성 안에서 평생 숨어 지내거라. 그는 막무가내로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장군, 제발 이 성을 찾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애원은 창규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쪼아대는 성가신 까마귀대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복잡하고 지긋지긋한 상황을 가장 단순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것은 파괴였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장수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여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지만 지금 그를 내보내는 것은 모두가 함께 죽는 길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창규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채 꿈쩍도 하지 않는 부하들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이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그의 힘은 이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합의성. 그곳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마저 꺾인 채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52장 포위망 속의 괴물.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합의성 안의 시간은 썩은 늪처럼 고여 모두의 희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성 밖에서는 조조의 군대가 밤낮으로 심리전을 펼쳤다. 고향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투항을 권유하는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 소리는 성벽을 넘어 병사들의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심었다. 창규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훈련도 군사 회의도 주관하지 않았다. 그는 싸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술을 마시는 것뿐이었다. 술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포위당했다는 사실도, 부하들의 원망 어린 눈빛도, 초선의 차가운 침묵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하는 현실은 더욱 비참했고 그 비참함은 그를 다시 술병으로 이끌었다. 그의 폭력은 이제 목적도 방향도 잃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저 술에 취한 자의임이 없는 행패에 불과했다. 이 술은 맛이 왜 있다위냐. 어느 날 밤 그는 술을 가져온 시녀의 얼굴에 술잔을 집어 던졌다. 시녀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년이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당장 이 술을 빚은 놈을 끌고 와라. 내 그놈의 목을 베어버릴 테다. 그의 고함 소리에 장료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피를 흘리는 시녀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창규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작은 소란이라도 일으켜서는 안 될 때입니다. 내 놈이냐, 또 잔소리를 하러 온 것이냐. 창규가 장료에게 삿대질을 했다. 진공 그놈도 그러더니 너마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장군께서는 이 성의 주인이시지만 저 병사들의 목숨 또한 책임지셔야 합니다. 장료가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다. 장군께서 이러시는 동안 밖에서는 적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안에서는 병사들이 굶주림과 절망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창규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장료에게 던졌다. 장료는 가볍게 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쳤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가 떠난 뒤 창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술병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의 폭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성벽 위를 순찰하던 병사들을 트집 잡아 구타했고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올린 군량 담당관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의 광기는 이제 적이 아닌 아군을 향한 자의 행위가 되어버렸다. 병사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창규의 귀에도 들려왔다. 성 밖의 조조 군보다 성 안의 저 괴물이 더 무섭다. 차라리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살길일지도 몰라. 그는 그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도 그는 술에 취해 초선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부술듯이 걷어찼다. 열어. 문 열란 말이다. 이년아. 한참 뒤 문이 열렸다. 초선은 이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너마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창규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초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비참하고 나약한 남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무관심이 그 격렬보다 더한 눈빛이 창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포위망 속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 마지막 파멸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제6부 백문후의 꿈, 현실의 아침. 53장 전투 없는 나날, 끓어오르는 내면에도. 합의성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성벽 위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지만 성 안을 잠식한 냉기는 그보다 더 지독했다. 그것은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피어나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의 한기였다. 창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싸울 수 없었다. 성 밖의 조조는 굳건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성 안의 부하들은 썩은 동아줄처럼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전투라는 유일한 마약을 빼앗긴 그는 이제 금단현상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독한 숙취와 함께 몰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훈련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창을 쥐는 법마저 잊어버린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집무실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텅 빈 옥좌는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저주받은 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성의 가장 높은 망루에 홀로 올라가 시간을 죽였다. 그는 성을 포위한 조조의 군대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저들은 그저 풍경의 일부였다. 마치 회사 창밖으로 보이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도시의 모습처럼. 전투가 사라진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독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부로 터져 나오는 분노가 아니었다.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었다. 그 독의 이름은 위심이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하인들의 눈빛에서는 격려를 읽었고 멀리서 수군거리는 병사들의 목소리에서는 자신을 향한 조롱을 들었다. 장군,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시녀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는 시녀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명령했다. 시녀가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장군, 성벽의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료가 보고를 했을 때 그는 장료가 조조와 내통하고 있을 것이라 의심했다. 저놈이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일부러 보수하지 않고 적에게 알려주려는 속셈이 아닐까.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만약 작은 흠이라도 발견된다면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그의 의심은 편집증적인 망상이 되어갔다. 그는 잠을 잘 때조차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칼을 세워두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부하들의 얼굴을 보았다. 진궁, 장녀, 고순, 자신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칼을 들고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악몽에 시달렸다. 이 내면의 독은 그의 육체마저 갉아먹었다. 그는 급격히 수척해졌다. 한때 강철 같았던 그의 몸은 이제 술과 불면, 망상으로 인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늘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조차 비틀거렸다. 그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장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었다. 포위망이라는 작은 병 속에 갇힌 채 스스로가 만들어낸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가련하고 병든 괴물일 뿐이었다. 그는 전투의 부재 속에서 적의 칼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독에 의해 패배하고 있었다. 54장, 나를 배신했던 친구들, 위얼굴. 종말은 언제나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 여포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다. 송원과 위속, 그리고 후성. 그들은 여포의 가장 오랜 부하였다. 그들은 정원의 밑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랐다. 그들은 여포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았고 그의 신적인 용맹을 보았으며 그의 짐승 같은 광기 또한 보았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했다. 그들은 여포를 주군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맹수와 동행한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 맹수의 힘을 이용해 천하의 이름을 떨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이 맹수는 길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주군을 배신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어느 날 밤, 송원의 막사의 3명이 장수가 비밀리에 모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군은 이미 끝났어. 저분은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이길 능력도 없으시네. 우리마저 저 미친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는 없지. 하지만 위속이 망설였다. 우리가 장군을 배신했다는 오명을 쓰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후성이 격하게 말했다. 그의 등에는 아직도 여포가 휘두른 채찍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흉터는 그의 충성심을 증오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조 공께서는 항복하는 자를 너그러이 대하신다고 들었네. 지금 우리가 장군을 묶어 바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 안의 모든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들의 밀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창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성 밖에서 들려오는 조조 군의 노랫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어댔기 때문이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침상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조차 꾸지 못하는 죽음과도 같은 잠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소리와 함께 그의 침소 문이 열렸다. 송원과 위속, 후성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짐승처럼 잠들어 있는 주군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하늘처럼 보였던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에 잠시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이 창규의 몸에 밧줄을 감기 시작했을 때 창규는 잠결의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을 덮치는 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그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였다. 그는 밤을 새워 사업계획서를 썼고 자신의 꿈을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성모, 민철, 지훈. 그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그의 꿈을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투자 설명회를 앞둔 전날 밤 그들은 창규의 방에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의 사업계획서와 모든 자료를 훔쳐 달아났다. 다음 날 그들은 창규를 제외한 채 그의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창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비수와도 같았다. 미안하다, 창규야. 넌 너무 이상적이야. 우린 너처럼 살 수 없어. 지금 자신을 밧줄로 묶고 있는 송원의 얼굴 위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성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위속의 얼굴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냉정하게 말하던 민철의 얼굴이 보였고 후성의 얼굴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외면하던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창규는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밧줄이 그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다. 그는 배신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위에 겹쳐 보이는 과거의 친구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창규였을 때나 여포가 된 지금이나 그는 결국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운명이었다. 그는 힘을 가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배신자, 놈들. 그가 간신히 뱉어낸 말은 현재의 부하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친구들을 향한 수십 년 묵은 원망의 절규이기도 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배신 앞에서 한 개인의 무력한 발악에 불과했다.